제 이름은 박순자, 올해 68입니다. 종로구에서 꽤 오래 사셨다면 제가 30년 넘게 운영했던 설렁탕 가게를 기억하실지도 모르겠네요. 그 커다란 솥에 제 청춘을 몽땅 녹여냈고 제 딸 김지연의 미래도 함께 끓여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저에겐 팔팔 끓는 솥 하나와 젖달라고 칭얼대는 딸 지연이만 남았죠.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마장동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뼈와 내장을 골랐어요. 그 비린내가 아직도 손톱 밑에 배어있는 것만 같습니다. 손님들은 저희 가게 국물이 우유처럼 뽀얗고 진해서 한 숟갈 넘기면 목구멍부터 발끝까지 뜨끈해진다고들 했죠. 그 설렁탕 한 그릇에 의지해 저 혼자 지연이를 키워 대학까지 보내고 삼성 계열사에 다니는 번듯한 남자 최우진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사위 우진이는 인물도 훤하고 입에 꿀이라도 발랐는지 처음 본 날부터 어머님 하고 쉴 새 없이 불러대는데 딸자식 시집 보내는 서운한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더군요. 지연이가 시집 가던 날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우진이 팔짱을 낀 채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저는 구석에 숨어 국손만 젓던 거친 손으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이만하면 내 인생 헛살지 않았다고 생각했죠. 몇 년 전부터 허리와 무릎이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가 하도 오래 서 있어서 관절이 다 닳아버렸다며 이대로 가다간 남은 인생을 휠체어에서 보내야 할 거라고 하더군요. 그 사실을 안 지연이와 우진이는 매일같이 전화해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지연이는 전화기 너머로 울면서 말했죠. 엄마, 평생 고생만 했는데 이제 좀 편히 사셔야지. 가게 그냥 넘겨요. 서울 와서 우리랑 같이 살자. 우진 씨랑 내가 엄마 모실게. 우진이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네, 어머님. 저희가 집도 다 알아봤어요. 강남인데 환경이 정말 좋아요. 그냥 몸만 오셔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저희가 효도할게요. 솔직히 그 가게는 제 또 다른 자식 같아서 떠나보내기가 무척 마음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효심지극한 딸과 사위를 보니 마음 한편이 더없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이 늙은 뼈도 이제 좀 쉴 때가 됐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고 제 30년 비법까지 전부 전수했습니다. 묵직한 권리금과 평생 모은 돈을 손에 쥐니 꼭 부자라도 된 기분이었습니다. 종로에 있던 낡은 집도 팔고 몸에 지닐 몇 가지만 챙겨서 딸과 사위의 성대한 환영을 받으며 서울로 향했습니다. 새 집은 우진이 말대로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였는데 160제곱미터가 넘는 집에 호텔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베란다에서는 한강 야경이 내다보였죠. 지연이가 준비해준 제 방은 남향에 화장실도 따로 딸려 있었고 침대는 크고 푹신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새 옷을 사주고 고급 피부관리실에 데려가 관리를 받게 해주고 주말이면 제 유일한 손주 민준이까지 데리고 다 같이 교회로 드라이브를 가곤 했습니다. 우진이는 매일 퇴근하면 제 방으로 달려와 등을 주물러주며 오늘 하루는 즐거웠는지 물었습니다. 지연이는 어릴 때처럼 제 팔짱을 끼고 애교를 부렸죠. 엄마, 이렇게 같이 사니까 정말 좋다. 그 시절 저는 마치 꿈속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바쁘게 살았지 노년에 이런 호사를 누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제 딸과 사위가 효자라며 제가 전생에 덕을 쌓아 이런 복을 받는 거라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일찍 떠난 남편도 하늘에서 저를 보며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그 꿈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집안의 생활비였습니다. 지연이는 제 몸보신을 위해 건강하게 먹어야 한다며 집에서 먹는 식재료를 동네 마트에서 백화점 지하 식품관으로 바꿨습니다. 그곳의 한우는 작은 팩 하나에 10만 원이 훌쩍 넘었고 칠레산 체리는 작은 송이 하나가 제가 팔던 설렁탕 수십 그릇 값과 맞먹었습니다. 그들은 카드로 물건을 샀는데 그 카드는 제가 서울에 온 후 우진이가 살뜰하게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가족 카드라며 자신과 지연이는 서브 카드를 쓰고 청구서는 제 연금 계좌에서 바로 빠져나가게 해놨더군요. 청구서를 볼 때마다 마음이 바늘로 콕콕 쑤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이는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다 엄마 드리려고 산 거잖아요. 평생 고생하셨는데 지금이라도 잘 챙겨 드셔야죠. 우진이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지만 건강은 돈 주고도 못 사요. 말은 그렇게 해도 그 비싼 소고기와 수입 과일은 대부분 그들 부부와 손주 민준이의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같은 늙은이는 담백한 김치와 밥에 익숙해서 그런 기름진 음식은 몇 입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들 세 식구가 식탁에서 스테이크를 맛있게 썰어 먹을 때 저는 옆에서 된장찌개만 조용히 떠먹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쩌다 생각이 나면 제 밥그릇에 고기 한 점을 올려주며 말했죠. 어머님도 많이 드세요. 그건 효도라기보다 꼭 적선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은 손주 민준이의 교육비였습니다. 민준이는 강남에서 제일 좋은 사립초등학교에 다녔고 주변 아이들은 모두 온갖 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지연이와 우진이도 민준이에게 영어, 수학, 피아노, 승마, 심지어 골프까지 가르쳤습니다. 그 학원비는 하나하나가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게 상의하는 척이라도 했습니다. 엄마, 민준이 영어 선생님이 애가 재능이 있다고 1:1 원어민 수업을 붙여주라는데 비용이 좀 비싸서요.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뿐인 손주를 위해서, 손주 앞날을 위해서라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요. 시켜야지. 돈 걱정은 말고. 점점 그들은 상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제 통장에서는 이런저런 학원비가 자동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가끔 제가 참다 못해 이번 달엔 웬 코딩 수업이 또 늘었니? 하고 물으면 지연이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엄마가 뭘 알아요? 요즘 서울 애들 다 배우는 거예요. 안 배우면 뒤처진다고요. 다 민준이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진이는 좀 더 부드러운 방식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다 투자예요. 나중에 민준이가 출세하면 어머님께 얼마나 효도하겠어요. 저는 점점 이 집에 사는 고급 가정부이자 걸어다니는 현금 인출기가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매일 160제곱미터가 넘는 집을 청소하고 삼시 세끼를 차리고 그들이 다 먹고 나면 혼자 조용히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제 노후 자금은 마치 수문이 열린 댐처럼 그들의 화려해 보이는 삶 속으로 끊임없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마음속에 불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연이를 볼 때마다 어릴 적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가게를 지키느라 딸 곁에 거의 있어주지 못했습니다. 학부모 회의에는 이웃에게 부탁했고 아이가 아플 때도 혼자 병원에 가게 했습니다. 딸의 어린 시절에 채워주지 못한 모성애는 제 마음속에 평생의 한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늘 제가 딸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 수만 있다면 내 돈 조금, 내 고생 조금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죠.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지나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제주도 여행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요. 그날 저녁, 지연이가 갑자기 신이 나서 다음 달에 회사에서 긴 휴가를 받았다며 우진이와 상의해서 온 가족이 다 같이 제주도에 놀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저도 기뻤습니다. 우리 가족, 이렇게 다 같이 정식으로 여행을 떠나본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우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도 모시고 양가 부모님 다 같이 가면 더 좋겠어요. 시끌벅적하게요. 그의 부모님, 즉 제 사돈어른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돈어른은 퇴직 공무원이고 사부인은 평생 주부로 살아온 사람이라 두 분 다 작은 식당을 하던 저를 은근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가족 모임 때마다 사부인은 늘 말에 가시가 돋쳐 있었고 자기 아들이 얼마나 잘났는지 제 딸과 결혼한 게 아들에게는 손해였다는 식의 자랑을 에둘러 하곤 했습니다. 같이 여행을 가게 되면 또 한바탕 보이지 않는 기싸움을 해야 할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와 우진이가 워낙 들떠 있어서 찬물을 끼얹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연이가 제 팔에 매달리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엄마, 같이 가요. 네. 엄마랑 같이 유채꽃도 보고 바닷가도 걷고 싶단 말이에요.
딸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어쩌면 이번 여행을 통해 젊었을 때 딸을 데리고 놀러 가지 못했던 아쉬움을 달래고 양가 관계도 좀 더 가깝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맘 먹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에게 말했죠. 가자. 돈은 내가 낼게. 그냥 그런 호텔 말고 내가 제일 좋은 데로 예약해 줄게. 우리 7 식구 며칠 푹 놀다 오자. 우진이와 지연이는 처음엔 잠시 멍하더니 이내 엄청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우진이는 과장되게 저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진짜 저희 집 천사세요. 사랑합니다. 지연이는 감격해서 눈시울까지 붉히며 저를 꼭 껴안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야? 그 순간 모든 서러움과 속상함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한 모든 일이 다 가치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바로 은행으로 가서 큰돈을 찾았습니다. 지연이네를 통하지 않고 제가 직접 아는 여행사에 전화해서 7명의 4박 5일 제주도 호화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특별히 신라호텔에서 가장 비싼 오션뷰 패밀리 스위트룸을 잡고 이동할 땐 항상 벤을 대절하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사돈 부부의 방까지 무료로 업그레이드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니 마음이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온 가족, 특히 손주 민준이가 바닷가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상상하니 그 몇천만 원이 조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출발 며칠 전까지 집안 분위기는 최고였습니다. 지연이와 우진이는 제게 더욱 깍듯하게 굴었고 입만 열면 우리 최고의 엄마라고 말하는데 그 소리가 꿀보다 달콤했습니다. 그들은 새 여행 가방과 새 비치 원피스를 샀고 민준이는 새 튜브를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여행 준비로 들뜬 그들을 보니 저도 덩달아 몇 살은 젊어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출발 바로 전날 밤, 그 아름다운 환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음날 비행기를 타기 위해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몽롱한 상태로 문을 여니 잠옷차림의 지연이가 어색한 표정으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아직 안 잤어. 그녀는 방으로 들어와 제 침대맡에 앉았습니다. 자려고 했지?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잖아. 무슨 일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비비적거리며 고개를 숙인 채 뭔가 말을 꺼내기 힘들어하는 눈치였습니다. 한참 후에야 고개를 들었는데 그 눈에는 걱정과 난처함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는데 상의 좀 하려고. 무슨 일인데 말해봐. 그게 제주도 가는 비행기표 내가 엄마 거 취소했어. 머릿속이 빙하고 울리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 멍하니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지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다급하게 설명했습니다. 엄마, 오해하지 마. 다 엄마를 위해서 그런 거야. 저번에 건강검진 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잊었어? 엄마 고혈압 있어서 장거리 여행, 특히 비행기는 안 좋다고 했잖아. 기압 변화가 너무 커서 위험하다고. 우진 씨랑 밤새 상의했는데 생각할수록 불안한 거야. 만약에 엄마가 비행기에서나 제주도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창백한 얼굴을 살피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엄마 표를 취소해버렸어. 엄마는 집에서 푹 쉬고 있어. 우리가 돌아올 때 제주도에서 제일 맛있는 흑돼지랑 귤 사다 줄게. 매일 전화해서 안부 전할게.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저를 쏙 빼닮은 그 눈동자에는 진심과 효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얼음물에 던져진 듯 속부터 뼛속까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제가 힘들게 모은 돈, 제가 그토록 기대했던 가족 여행, 제가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했던 모든 노력이 이 순간 하나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목구멍에 무언가 꽉 막힌 듯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미리 상의하지 않았냐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내 고혈압은 약으로 조절하고 있어서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나 혼자 덩그러니 집에 버려지고 싶지 않다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 가득한 얼굴을 보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만약 소란을 피운다면 자식들의 깊은 뜻도 헤아리지 못하는 철없는 나쁜 엄마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제 모든 분노와 서러움, 실망은 힘없는 한숨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떼고 고개를 숙이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내가 정말 늙어서 주책이었네? 놀러갈 생각만 하고 내 몸 생각은 못했구나. 역시 내가 생각이 깊다. 지연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제 등을 토닥이며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해해주니 정말 다행이다. 집에서 푹 쉬고 계세요. 저희 금방 돌아올게요.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마치 어려운 임무라도 완수한 듯 가벼운 발걸음으로 제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밖의 서울 야경은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제 세상은 그 순간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찍 일어나 그들을 위해 푸짐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저는 그들 세 식구와 우진이가 모시고 온 사돈 내외까지 총 6명이 화려한 옷을 입고 새 여행 가방을 끌며 신나게 집을 나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준이가 뒤돌아보며 제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안녕. 선물 사올게요. 지연이와 우진이도 문 앞에 서서 환하게 웃으며 당부했습니다. 엄마, 집에서 잘 계세요.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시고요. 저는 문 앞에 서서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텅 빈 집으로 돌아온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아직 귓가에 맴도는 듯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적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갑자기 제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놀아난 철저한 바보. 하지만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진짜 악몽은 아직 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주도에 간 지 이틀째 되던 날, 저는 혼자 집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놨지만 뭐가 나오는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텅 빈 집은 제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고 그 소리는 텅 빈 북을 치는 것처럼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생각할수록 기분이 상했습니다. 제 비행기표를 취소하며 저를 위해서라던 지연이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내 고혈압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고 홀린 듯이 여행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오 과장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로 제 딸의 어릴 적 여름 캠프도 그녀가 도맡아 처리해주곤 했습니다. 오 과장, 나야, 박순자. 어머, 순자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금쯤 제주도에서 햇볕 쬐고 계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쩐 일로 전화를 다 주셨어요. 오 과장의 활기찬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마음이 쿵 내려앉았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아, 그게 말이야. 우리 딸이 내 건강 걱정된다고 비행기표를 취소했잖아. 혹시 그 환불금 언제쯤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지 알 수 있을까 해서.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몇 초가 제게는 한 세기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윽고 오 과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지만 그 목소리에는 망설임과 난처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기, 순자 어머님,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제가 다그쳐 물었습니다. 오 과장은 결심한 듯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 테니 절대 화내시면 안 돼요. 따님인 지연 씨가 그저께 와서 어머님 비행기표를 취소한 건 맞아요. 그런데 뭐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환불금을 어머님 통장으로 돌려드리지 않았어요.
그 돈으로 따님이랑 사위분 최우진 씨 좌석을 이코노미에서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했어요. 남은 돈은 면세점에서 어머님 선물 사드린다고 했고요. 쿵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오 과장이 뒤에 무슨 말을 더 했는지 한 글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나고 손발이 저려왔습니다. 결국 제 건강 걱정이나 사고 걱정 따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저 늙은 제가 귀찮고 짐덩어리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저를 혼자 집에 버려둔 것도 모자라 제 비행기표 값까지 밟고 올라서서 더 좋은 서비스를 즐기러 간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전화를 끊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수화기를 든 채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 마치 얼음 구덩이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수십 년간 아끼고 아껴서 가장 좋은 것만 딸에게 주었습니다. 제 희생이 딸의 이해와 효도로 돌아올 거라 믿었는데 결국 딸의 눈에 저는 비즈니스석 티켓 한 장만도 못한 엄마였던 겁니다. 엄청난 슬픔과 굴욕감이 파도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얼굴을 감싸 쥐고 울고 싶었지만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오랫동안 무시해왔던 한 가지 디테일이 번개처럼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제주도에 가기로 결정한 후 사위 우진이가 몇 번이나 제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무심한 척 굴었던 일이. 한 번은 제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가 들어와 채소를 다듬는 걸 도우며 잡담하듯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 집 등기권리증이나 중요한 서류들은 다 어디에 두셨어요? 제가 금고 하나 사서 넣어드릴게요. 밖에 두면 위험해요.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제 방 책상 서랍에 잠가뒀다고 말해줬습니다. 또 한 번은 온 가족이 텔레비전을 보는데 마침 노인 재산 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진이는 텔레비전을 가리키며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보세요. 요즘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데요. 요즘엔 부동산 신탁이라는 게 유행이래요. 집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매달 고정 생활비를 받는 건데 안전하고 자식들이 불효하는 것도 막을 수 있대요. 혹시 아세요? 저는 그때 그가 너무 앞서 나간다며 웃어넘겼습니다. 내 딸, 내 사위인데 내가 믿지 누굴 믿냐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의 모든 질문과 눈빛에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혼자 집에 남겨둔 것이 정말로 저를 푹 쉬게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걸까요? 끔찍한 생각에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비틀거리며 제 방으로 그 책상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열쇠를 몇 번이나 헛꽂은 후에야 겨우 자물쇠 구멍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서랍을 열자 제 모든 중요 물품이 들어있는 곳이 보였습니다. 한눈에 그 누런 서류 봉투가 보였습니다. 제가 등기권리증과 인감증명서를 넣어두는 봉투였습니다.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집어드는 순간 심장이 다시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무게가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봉투를 찢어 내용물을 전부 쏟아냈습니다. 안에는 낡은 보험증서 몇 장과 남편의 젊은 시절 편지 몇 통뿐이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제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를 증명하는 그 붉은 표지의 등기권리증, 그리고 모든 중요한 절차에 반드시 필요한 인감증명서가 전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윙윙 울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제주도 여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행을 간 게 아니라 저를 상대로 연극을 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저를 떼어놓고 이 집에 혼자 가둬둔 것은 바로 이 며칠 동안 아무도 모르게 제 유일한 재산이자 마지막 노후 보장인 이 집을 자기들 명의로 돌리거나 은행에 담보로 잡히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우진이의 그 가식적인 웃음,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야 라던 지연이의 목소리를 떠올리니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진심을 다해 대한 대가가 이런 악랄한 계산과 배신이라니. 그들은 제 몸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짜내어 저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었던 겁니다.
엄청난 분노와 공포가 보이지 않는 두 손처럼 제 목을 졸랐습니다. 숨이 막히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려 죽어가는 물고기처럼 입을 벌리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수십 년의 고생, 평생의 희망이 이렇게 물거품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 이렇게 무너질 순 없어. 나 박순자는 16의 주방일을 시작했고 26의 과부가 되어 혼자 힘으로 집안을 일으켰다. 어떤 풍파를 못 겪었겠는가? 내가 무일푼에서 종로에 모두가 칭찬하는 국밥집을 열 수 있었던 것은 눈물이 아니라 깡으로 버텼기 때문이다. 저는 천천히 바닥에서 일어났습니다. 손등으로 얼굴을 거칠게 닦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백발이 성성하고 눈물 자국이 가득하지만 눈빛만은 늑대처럼 사나운 늙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울고불고 매달려봐야 소용없다. 따져봐야 소용없다. 저 배은망덕한 것들에게 정을 논하는 것은 더더욱 어리석은 짓이다. 그들이 이미 가면을 벗어 던졌으니 이 어미가 무섭다는 걸 보여줄 차례다. 냉정해져야 한다. 그들이 제주도에서 돌아오기 전에, 내가 모든 것을 잃기 전에 내 것을 하나하나 전부 되찾아와야 한다. 그들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늙은이라고 생각했겠지. 그렇다면 벼랑 끝에 몰린 어미가 무슨 짓까지 할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이 전쟁은 그들이 시작했지만 끝은 내가 정한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기 옆으로 가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제 평생 가장 냉정하고 가장 단호하게 건 전화였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저편에서 호탕하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이 사장, 나야, 박순자. 이 사장은 제가 예전에 종로에서 가게 할 때의 오랜 이웃으로 베테랑 부동산 중개인이었습니다. 의리 있는 사람이라 우리 두 집은 늘 가깝게 지냈습니다. 제가 종로에 낡은 집을 팔 때도 그가 도와줬습니다. 아이고, 순자 누님. 웬일로 전화를 다 하셨소? 강남 생활은 할만하고, 딸이랑 사위는 효도 잘하고, 그의 다정한 안부에 코끝이 찡해지며 또 눈물이 터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은 약해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그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서울로 오게 된 일부터 제 노후 자금이 어떻게 조금씩 축났는지, 그리고 이번 제주도 여행 사기극과 방금 등기 권리증과 인감증명서가 사라진 것까지. 제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전화기 너머 이 사장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하늘이 무너질 듯한 욕설이 수화기를 뚫고 터져나왔습니다.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들. 사람이 아니구먼. 순자 누님, 그동안 고생 많았소. 그의 분노가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물었습니다. 이 사장,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걔들이 내 등기권리증이랑 인감증명서를 가져갔는데 그럼 집이 곧 걔들한테 넘어가는 거 아니야? 누님, 일단 진정하고 내 말 잘 들어요. 이 사장의 목소리가 즉시 전문적이고 냉정하게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은 본인이 직접 가서 서명하고 도장을 찍거나 본인이 직접 서명한 위임장이 있고 그 위임장이 공증까지 받아야 해요. 걔들이 등기권리증이랑 인감증명서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무도 모르게 진명의를 돌리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골치 아픈 게 있어? 그게 뭔데? 심장이 다시 철렁했습니다. 담보대출 이 사장이 말했습니다. 일부 비정규 금융기관에서는 실적 올리려고 심사를 대충 할 수도 있어요. 걔들이 등기권리증이랑 누님 인감증명서, 그리고 직계 가족이라는 관계를 이용하면 서류를 위조해서 집을 담보로 큰돈을 대출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일단 대출이 실행되면 이 집은 거액의 빚더미에 앉게 되는 거고 그때 가면 집이 누님 명의로 있어도 팔린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던 일이었습니다. 허영심 많고 씀씀이가 해픈 우진이의 성격이라면
충분히 저지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해? 경찰에 신고해? 신고. 당연히 해야지. 근데 경찰이 개입해서 조사하고 증거 찾으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 사이에 다 끝나버리면 소용없다고. 이 사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자 누님, 지금은 걔들이랑 시간 싸움이야. 유일한 방법은 걔들이 손쓰기 전에 누님이 먼저 이 집을 팔아버리는 거요. 팔아버리라고. 저는 멍해졌습니다. 네. 팔아버려야 해요. 이 사장의 목소리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누님이 선의의 제3자에게 집을 팔고 등기 이전까지 마치면 이 집은 누님 딸이랑 사위랑은 아무 상관없는 집이 되는 거요. 걔들 손에 있는 등기 권리증은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 거고. 지금으로선 이게 누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저는 수화기를 쥔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이 집을 팔라고? 내가 평생 편안히 늙어갈 곳이라고 믿었던 이 집을? 하지만 이곳이 과연 내 집이긴 한가? 이곳은 내 돈으로 쌓아 올린 위선적인 감옥에 불과했다. 좋아. 저는 몇 초 망설이지 않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사장, 그럼 부탁하네. 이 집 좀 팔아줘. 누님, 걱정 마셔. 이 일은 나한테 맡겨. 이 사장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근데 지금은 비상 상황이니까 빨리 팔려면 희생이 좀 따라야 해요. 내 생각엔 시세보다 10% 정도 싸게 내놓는 게 좋겠소. 그래야 현금 부자들한테 제대로 어필할 수 있어. 그리고 무조건 현금으로 전액 거래하고 3일 안에 모든 등기 절차를 마치는 조건으로 해야 하오. 어때요? 자네 말대로 하게.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내 요구는 딱 하나야. 빨리. 최대한 빨리. 전화를 끊자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지만 마음속에는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이 사장의 행동력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거의 모든 인맥을 동원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에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흥분한 목소리로 구매자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무역업을 하는 사장인데 아이 학교 문제로 강남의 학군 좋은 집을 급하게 구하고 있었고 우리의 조건인 현금 전액 즉시 거래를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이 사장과 함께한 부동산 등기소에서 구매자를 만났습니다. 상당히 영리해 보이는 부부였는데 그들은 제 신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제가 집주인 본인임을 확인한 후 아주 시원하게 거래에 동의했습니다. 등기소 사무실에 앉아 제 앞에 놓인 두꺼운 계약 서류 뭉치를 바라봤습니다. 직원이 제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할 곳을 가리키며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흥분해서였습니다. 제 도장을 집어들어 선명한 붉은 인주를 묻히고 매도인단에 제 이름 옆에 힘주어 찍을 때 저는 마치 전장으로 향하는 장군이 출사표를 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서명, 날인, 신분 확인, 모든 절차는 최고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현금 거래였기 때문에 은행 대출의 긴 과정을 생략할 수 있었습니다. 단 이틀 만에 수십억 원짜리 이 아파트는 소유권 이전을 마쳤습니다. 등기소를 나와 거래 완료 증명 서류를 손에 쥐었을 때 바깥의 햇살이 눈부셔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었습니다. 마치 꿈을 꾼 것 같았습니다. 집을 판 거에게 돈을 받은 당일, 저는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에서 아주 먼 딸과 사위가 절대 상상도 못할 다른 은행으로 갔습니다. 제 개인 인감으로 새로운 비밀 은행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판 거에게 돈과 제 기존 연금 계좌에 남아있던 모든 돈을 단 한 푼도 남김없이 전부 이 새 계좌로 옮겼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친 후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딸과 사위와 함께 쓰던 신용카드 번호를 차분하게 부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카드 분실 신고하고 비밀번호 재설정하고 싶습니다. 전화기 저편의 상담원이 정중하게 이유를 묻자 저는 딱 3글자로 답했습니다. 도둑 맞았어요. 네, 도둑 맞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딸과 사위에게 제 믿음과 재산, 그리고 한 어머니로서의 존엄을 도둑 맞았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제 것이 아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고 제가 자주 입던 속옷 몇 가지만 챙겼습니다. 서랍을 열어 남편의 영정사진을 꺼냈습니다. 제 가장 힘든 시절, 정신적으로 저를 지탱해준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제 보석함을 챙겼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물려주신 반지, 결혼 예물, 그리고 제가 그동안 제 자신을 위해 샀던 작은 장신구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온전히 저 박순자 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그들이 제게 사준, 제 돈으로 사준 효심의 선물들, 그 비싼 옷, 가방, 안마의자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집의 모든 가구와 가전제품, 그들이 상류사회의 체면을 위해 공들여 고른 물건들도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른 오랜 친구, 제가 자주 가던 피부관리실에 정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 원장은 마음 따뜻한 사람으로 제 사정을 듣자마자 두말 없이 차를 몰고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기 집 근처에 깨끗하고 아늑한 작은 아파트를 빌려놓았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햇볕이 잘 들고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제가 몇 년간 살았던 이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거실 벽에는 아직 우리 네 식구의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지연이와 우진이는 제 곁에 다정하게 기대어 더없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없이 그저 죽은 듯 고요한 평온함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잘 있거라. 내 피땀으로 너희에게 지어준 궁전이여. 부디 내가 남긴 선물이 마음에 들기를. 일주일 후 제주도의 햇살과 바닷바람이 아직 그들의 몸에서 채 가시지 않은 듯 했습니다. 딸 지연이와 사위 우진이는 면세점에서 산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아파트 건물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 늙은 어미가 차려놓은 따뜻한 밥상과 다녀왔니? 재밌었어. 라는 인사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요. 안타깝게도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집 앞에 서서 우진이가 익숙하게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문에서는 경쾌한 열림음 대신 차갑고 딱딱한 오류음만 몇 번 울렸습니다. 왜 이러지? 우진이가 미간을 찌푸리며 다시 한번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그래, 여보? 지연이가 명품 로고가 찍힌 쇼핑백 몇 개를 든 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비밀번호가 틀리네. 엄마가 바꿨나? 우진이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제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 새 아파트에서 정 원장과 함께 그녀가 직접 담근 유자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따스했습니다. 발신자 표시에 사위라는 두 글자를 보고 저는 웃으며 통화 버튼을 누른 뒤 바로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엄마, 집 비밀번호 왜 바꿨어요? 빨리 문 좀 열어줘요. 짐이 이렇게 많은데 힘들어 죽겠네. 우진이의 당연하다는 듯한 명령조의 목소리가 휴대폰에서 흘러나와 조용한 거실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정 원장은 제게 눈썹을 치켜올리며 재미있는 구경이라도 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우진이는 몇 초간 제 대답이 없자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엄마, 듣고 있어요. 말 좀 해봐요. 또 주무시나? 진짜? 그들이 안절부절 못하며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려 할 때쯤 이삿짐센터 트럭 한 대가 그들이 있는 건물 아래로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운전석에서 뛰어내려 일꾼들에게 짐을 내리라고 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 옆에 섰고 차에서 점잖게 보이는 중년 부부가 내렸습니다. 남자는 건물동 호수를 확인하더니 아파트 문 앞에 서 있는 지연이와 우진이에게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그는 그들이 문 앞을 막고 있는 것을 보고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저희 집 앞에서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연이와 우진이는 둘 다 멍해졌습니다. 우진이가 낯선 남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기분 나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댁의 집이라고요? 뭔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여긴 제 장모님 댁입니다. 장모님 댁. 남자는 어이없는 얘기를 들었다는 듯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하나 꺼내 그들 앞에서 펼쳐 보였습니다. 장모님 성함이 박순자 씨 맞죠? 그분께서 사흘 전에 이 집을 저에게 파셨습니다. 이게 부동산 등기권리증입니다. 여기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 똑똑히 쓰여 있죠. 이제 이 집의 합법적인 주인은 저입니다. 계속 안 비키시고 이사 방해하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그 새로운 등기권리증은 마치 따귀를 한 대 후려치듯 지연이와 우진이의 얼굴에 강하게 내리꽂혔습니다. 지연이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그녀는 그 서류를 와락 빼앗아 들고 그 위에 찍힌 선명한 글자와 도장을 보더니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녀는 공포와 불신에 찬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말도 안 돼. 이건 우리 엄마 집이야. 엄마가 팔았을 리가 없어. 이거 위조한 거지. 새 집주인은 차갑게 비웃으며 등기권리증을 다시 빼앗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다가와 팔짱을 끼고 마치 광대를 보듯 그들을 쳐다보며 느릿느릿 말했습니다. 아가씨, 우린 정식 중개인을 통해서 집주인 본인이랑 직접 만나서 거래했고 등기소에서 합법적인 절차까지 다 밟았어요. 못 믿겠으면 직접 확인해 보시든가. 아, 그리고 계약서에 분명히 현상태 매매라고 쓰여 있었어요. 즉, 지금 집안에 있는 모든 가구, 가전제품 전부 우리 소유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 낡은 비밀번호로 문 열려고 애쓰지 마세요. 현상태 매매. 그 네 글자는 마치 거대한 망치처럼 지연이와 우진이의 심장을 내리쳤습니다. 그들의 모든 살림, 그들이 공들여 고른 이탈리아제 소파, 독일제 냉장고, 벽에 걸린 거대한 스마트 TV, 옷방을 가득 채운 명품 옷, 가방, 신발. 모든 것이 그들이 다시는 열 수 없는 문 뒤에 갇혀버렸습니다. 이번 제주도 여행에 그들은 여행 가방 몇 개만 들고 갔을 뿐 그들의 거의 전 재산이 이미 그들의 것이 아닌 집에 있었습니다. 우진이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해졌고 그는 벽을 짚은 채 몸을 휘청거렸습니다. 그리고 지연이는 잠시 멍하니 있더니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가락으로 제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그녀의 히스테릭한 울부짖음이 수화기를 찢을 듯이 터져나왔습니다. 엄마, 미쳤어. 집을 팔아. 왜 그랬어? 우리 이제 어디서 살아? 우리 집은 어떡하고? 우리더러 어떡하라고? 저는 찻잔을 들어 김을 살짝 불어식힌 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유자의 향긋함이 달콤하게 퍼져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은 정 원장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통쾌하다는 얼굴로 제게 엄지를 치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조금 더 가까이 대고 제 평생 가장 평온하고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전화기 너머의 딸에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내 집인데 내가 팔고 싶으면 파는 거지. 내 허락이라도 받아야 하니? 엄마. 지연이는 제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나더러 집에서 푹 쉬라며. 나 지금 새 집에서 아주 잘 쉬고 있어? 여기 조용하고 햇볕도 참 좋구나. 매일 너희들 밥 시중 안 드니까 고혈압도 싹 나았지 뭐니. 엄마,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한테 이럴 순 없어. 지연이의 울부짖음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린 엄마 딸이고 사위잖아. 집을 팔고 우리 짐을 다 버리고 우리를 죽일 셈이야? 너희를 죽여. 제가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그럴 리가? 너희는 누구보다 자기 몸 잘 챙기잖니? 아참, 제주도에서 내 선물은 사왔니? 못 받았는데. 괜찮아. 나도 너희에게 줄 선물이 있거든. 집안에 있는 그 물건들, 새 주인한테 주는 내 집들이 선물이라고 생각해. 너희가 내 비행기표 값으로 비즈니스석으로 올린 것처럼 그것도 다 성의 잔이겠니? 전화기 저편에서 순간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몇 초 후
지연이와 우진이 두 사람의 입에서 동시에 터져나오는 분노와 후회, 그리고 절망이 뒤섞인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을 뻗어 조용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세상이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고 길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십 년간 저를 짓누르던 거대한 산이 마침내 이 순간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서러움, 고생, 인내와 원망이 이 전화 한 통을 끊는 동작 하나로 모두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후회할 거라는 걸 저는 압니다. 무릎 꿇고 빌러올 거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너무 늦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혼자 집에 버려두고 제 돈으로 비즈니스석을 즐기러 떠난 그 순간부터 저 박순자에게 더 이상 딸은 없었습니다. 창밖의 햇살이 참 좋았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탁자 위에 놓인 맑은 유자차를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은 잊고 있던 설렁탕 끓이는 솜씨를 다시 꺼내볼까 생각했습니다. 가게를 열 건 아니고 그냥 집에서 나를 위해 한솥 끓여보는 겁니다. 이번에는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서. 엔드.